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페데리코 펠리니와 루키아노 비스콘티 이후 이탈리아의 모더니즘 영화의 계보를 잇는 거장이죠.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신작 신의 손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역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고요.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나폴리, 사베리오, 마리, 파비에토 이 한 가족 3명은 스쿠터를 타고 나폴리 바닷가를 신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동생 파트리치아를 돌보기 위해서인데요. 파트리치아는 뜻밖에도 자신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내를 만나 어린 수도승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남편은 그녀가 몸을 팔았다면서 창렬하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오직 파비토만이 이 아름답고 육감적인 이모의 말을 믿고 그녀를 위로하려고 들죠. 영화 신의 손은 파올로 소렌티노의 10대 시절을 그린 자전적인 영화입니다. 그 시절의 젊은이라면 모두 그러하듯 주인공 파비오도 딱 2가지에 매료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자와 축구죠. 때마침 나폴리는 디에고 마라도나가 나폴리 구단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이런 작은 축구단에 마라도나가 이적을 하다니요. 그러나 디에고 마라도나의 왕팬인 소녀는 마라도나를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행운과 만나게 되죠.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드물게 만나는 기적과 같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모가 커다란 샹들리에 앞에서 몽환적인 장면으로 집에서 수도승을 만나는 것, 주인공 파비오가 나폴리에서 마라도나를 만나거나 카프리에서 세계적인 재벌 카쇼기를 우연히 마주치는 것,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장면들이죠. 그러나 이 기적적인 또 영감 가득한 순간이 삶 안에 숨겨져 박혀 있음을 이미 감독은 청소년기에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사베리오가 은행원인 이 스키자 가족은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동생은 화장실에서 처박혀 나오질 않고요. 형은 배우를 한다고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 오디션을 보고요. 또 부모님은 시골에 별장을 지으려고 하죠. 파트리치아 이모 외에도 늘 밍크 코트를 입고 앉아서 음식을 탐하는 젠틀리 부인도 있고요. 또 아버지의 여동생 루이셀라와 그의 약혼자 등등 집안은 다양한 캐릭터를 지닌 친척들과 이웃들로 가득합니다. 배 위에 나신으로 누워있는 파트리치아 이모를 모두들 겸연쩍지만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는 장면도 있고요. 그토록 모든 사람이 다양한 기대를 퍼부었건만 아버지의 여동생 루이셀라의 약혼자는 막상 나타나서 보니까요. 후두함으로 목소리도 음성장치를 통해 변형되어 있고요. 게다가 절름발이었죠. 장난꾸러기 어머니 마리는 배우인 이웃 그라치엘라에게 마리아 칼라스 역할을 맡게 됐다고 전화로 장난을 쳐서 아주 대경 실색을 하게 만듭니다. 영화의 전반부 찬란하게 밝은 나폴리 햇살 아래 유머와 장난으로 점철된 이웃과 친척들의 에피소드를 보자면요.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이 신의 손이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아마코드란 영화에 오마주를 바치고 있다, 존경을 바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영화 아마코드 역시 한 소년의 성장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성의 이웃들이 근처 바닷가를 지나가는 커다란 여객선을 기다리는 코믹한 에피소드를 담아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신의 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나폴리의 유년 시절이 찬란한 기쁨으로만 물들어 있는 건 아니에요. 파비오의 부모는 시골 별장으로 가서 주말을 보내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만 목숨을 잃죠. 이 비극적인 사건에도 어찌 보면 기적적인 것이 숨어 있습니다. 파비오는 평소라면 부모를 따라갔겠지만 마라도나 경기를 보러 그날따라 집에 있어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의 손이 매우 중의적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라도나가 영국과의 월드컵 경기에서 핸들링 반칙으로 손으로 골을 넣은 그 유명한 사건을 지칭하는 동시에요. 우리의 삶 안에 뜻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신의 섭리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라도나는 소렌티노 감독에게는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가 영화 유스에도 등장하고요. 이번 영화에도 기적의 아이콘으로 주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축구와 여성에게 빠져있던 소녀는 영화감독이 될 꿈을 꾸죠. 그리고 소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계급적인 상황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파비오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소녀는 점차점차 현실이 견딜 수 없게 많은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일례로 서로 휘파람을 불며 소통하는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아버지의 오랜 외도로 인해 이 가정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도 됐었습니다. 아이를 원했던 파트리치아 이모는 소년에게는 탄미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뮤즈 같은 존재지만 유산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죠. 어머니는 남편을 집에서 내쫓고 그 아픔을 잊으려고 한밤중에 저글링을 하면서 울부짖는데요. 그래서 지금 낮에 하지만 이제 밤 장면이 있어요. 펠리니의 목소리를 빌어서 소렌티노 감독은 영화와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아물짝에도 쓸모없어요. 도피처죠. 현실로부터요. 현실은 엿 같아요. 소녀는 처음으로 영화 촬영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꾸로 허공에 매달려 있는 배우를 보게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소녀는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배우의 이미지를 극장에서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다시 접하게 되죠. 이러한 장치들은 현실의 일부로 판타지를 꾸리고 판타지를 다시 현실에 담으면서 순환하는 것이 영화라고 감독이 말하는 듯 보입니다. 영화 신의 소는 한 소년의 성장담인 동시에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이 생각하는 영화관을 담은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영화에는 유난히 몽환적이고 탄미적이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호전몽 같은 순간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요. 마치 현실이 영화의 꿈을 꾸는지 영화가 현실의 꿈을 꾸는지 알 수 없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하여 소녀는 나폴리가 이탈리아 컵을 제패하는 정말 기적적인 순간에도 집안에서 축구를 중계하는 이 TV를 끌 수 있을 만큼 한 뼘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가 빠진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파비오의 삶을 채워줍니다. 그들은 모두 뜻밖의 언행으로 소년의 균열된 과거를 미래로 향하게 이끌죠. 예를 들면 젠틸레 부인은 놀랍게도 장례식에 와서 이 고전의 한 구절을 읊는 걸 좋아하는 파비오 앞에서 똑같은 고전의 한 구절을 읊어서 소년과 교감합니다. 지금 통곡하지 않으면 언제 오겠냐는 소년의 말에 젠틸레 부인은 나를 거쳐 멸망한 무리 속으로 들어간다고 소년을 위로해주죠. 항상 도도하고 지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위층의 남작 부인은 어느 날 서재의 박쥐를 쫓아달라며 한 번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집안으로 소년을 끌어들입니다. 계급적으로 항상 나폴리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짓던 그녀는 기꺼이 주름진 육체를 내어주고 날 보지 말고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라며 소년이 첫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죠. 툭하면 싸움을 걸고 밀수를 저지르는 아르마의 만남도 인상적입니다. 그와의 만남으로 파비오는 카프리에도 가보고 나폴리의 야경도 감상합니다. 그리고 시속 200km로 달리는 연한 선박이 달리는 소리도 듣게 되죠. 늙거나 심술궂거나 천박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적인 이 세계 속의 이웃들은 햇볕 찬란한 나폴리 바다의 똑같은 이웃들의 또 다른 얼굴이자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파비오는 이제 낮에서 밤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축구에서 영화로 그 세계를 달리하게 되죠. 형은 현실에서 도피해서 스트롬볼리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으로 한철을 보내겠다고 선언합니다. 누나는 화장실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죠. 그러나 소년은 대낮에 이 마을의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엉엉 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은 해체되었지만 그렇게 아프게 소년은 자신 앞에 놓인 삶을 완전히 변화해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카푸아노 감독의 만남이 그려지죠. 실제로요,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은 나폴리에서 카푸아노 감독과 공동 각본을 쓰며 영화 경력을 시작했다고 해요. 오래된 지하 신전, 물이 흐르는 나폴리의 유적을 배경으로 파비오와 카푸아노 감독은 극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감독은 파비오에게 물어봅니다. 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니? 배짱을 갖고 배 타널 이야기가 있니? 라고요. 그리고 로마에 가지 마라, 날 보러 와라 라고 하는데요. 이런 감독을 뒤로하고 청년은 그러나 로마에 갈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차 안에서 파비오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느 시골역의 대합실에서 어린 수도승이 꿈처럼 마중을 나와 있게 되죠.
수도승은 차창 밖으로 두건을 벗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파비오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는 부적 같은 어린 수도승과의 만남. 아마도 파비오는 영화로 로마에서 성공을 거두겠죠? 영화 신의 소대 시작은요, 디에고 마라도나의 언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난 할 수 있는 걸 했다. 그리 못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언급은 어찌 보면 이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이 스스로의 영화 역사를 반추하며 내린 대결론과도 겹쳐 보입니다. 지금의 영광을 잉태한 나폴리 바닷가의 사람들과 나폴리 바다를 스케치하면서 자신의 영화 작업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고한 것처럼 보이죠. 항상 이미지 과잉에 허덕이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영화가 스토리와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튀어나오는 화려한 그림책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돼요. 팝업되는 그림책이요. 그의 영화에는 늘 매료되는 찬란하고 황홀한 이미지의 편린들이 존재합니다. 신혜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전적이지만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여전히 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단상을 놓치지 않죠. Il Divo, 아버지의 노래, Great Beauty, 유스 등 이탈리아 정치와 사회의 계급적 문제를 형이상학적 은유와 철학과 탄미적 이미지로 버무리는 파올로 소렌티노의 영화세계. 깊은 푸름을 간직한 나폴리 연안의 풍광에서 한 감독이 시작했던 이탈리아 영화의 그 향기를, 그 태동을 느껴보시죠.